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과 얼마 전 경기도 연천 전방 GP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몇 년 전 남북이 합의하에 GP 일부를 철수했지만 북은 이 합의를 무시하고 GP에 들어와 무단으로 초소를 설치하고 수많은 크고 작은 도발을 일삼았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비무장지대는 매우 조용했습니다. 연천 최전방 GP 7번 초소. 해발 400m 고지 위에 자리 잡은 이 작은 전초기지는 북쪽을 향해 마치 날카로운 송곳니처럼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철책선으로부터 불과 500m, 북한군 GP와는 12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곳은 말 그대로 적의 숨소리가 들릴 듯한 최전방이었습니다. 이날 야간 관측 임무를 맡은 병사는 박민준 상병이었습니다. 23세 젊은 나이, 입대한 지 이제 막 1년 4개월을 넘긴 그는 GOP 근무 경력만 10개월에 달하는 베테랑이었습니다. 손에 쥔 TOD, 즉 주야간 관측 장비는 그의 신체 일부나 다름없을 정도로 다루는데 능숙했죠. 지난 10개월간 밤마다 이 장비를 통해 비무장지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해왔던 그였습니다. 오후 11시 40분, 박상병은 열화상 모드로 전환된 TOD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녹색빛으로 물든 화면 속에서 비무장지대는 고요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풀들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온도 변화만이 화면 위에서 일렁였습니다. 가을밤 기온은 영상 7도. 서늘한 공기가 관측창 사이로 스며들어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 좌측 하단, 북쪽 철책선 방향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박상병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오른손이 본능적으로 TOD의 줌 레버를 당겼고 배율이 10배에서 25배로 확대되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크게 열렸습니다. 5개의 열원, 명백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체온이 화면에서 밝은 흰색으로 표시되는 5명의 인간이 비무장지대 안쪽, 우리 쪽 철책선을 향해 천천히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딱 봐도 북한 군복과 AK-47로 무장한 북한군이었습니다. 복부를 땅에 붙인 채 팔꿈치와 무릎으로 전진하는 저자세 포복으로 천천히 접근 중이었습니다. 박상병은 즉시 내부 통신망을 통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GP 당직사관인 최정훈 소위가 관측소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26의 ROTC 출신 장교인 그는 사관 후보생 시절부터 최우수 성적으로 이름을 날렸던 인물이었습니다. TOD 화면을 확인한 최소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5명의 인원은 이미 MDL, 즉 군사 분계선을 넘어 우리 쪽 지역으로 침투한 상태였습니다. 그들과 우리 철책선 사이의 거리는 이제 300m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최소위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우는 동안 그의 두뇌는 빠르게 회전하며 교전 수칙에 대해 생각하였습니다. 비무장지대 내 적 병력 발견 시 1차적으로 육성 경고, 2차적으로 조명탄 발사, 3차적으로 경고 사격, 최종적으로 조준 사격. 그러나 현재 상황은 육성 경고가 불가능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었고 적들은 이미 은밀 침투 중이었습니다. 최소위는 즉각 사단 작전 상황실에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작전관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정, 정각, GP의 81mm 박격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포구에서 튀어나온 조명탄이 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700m 상공에서 낙하산이 펼쳐지며 눈부신 섬광이 비무장지대 전체를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그 빛 아래 5명의 북한군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검은색 전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검은 페인트를 칠했고 머리에는 위장망이 달린 철모를 썼습니다. 등에는 각자 배낭과 함께 길쭉한 물체가 묶여 있었습니다. 최소위는 즉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챘습니다. 바로 목함지뢰였죠. 북한군이 애용하는 이 살상 무기는 가로 30cm, 세로 10cm 크기의 나무 상자 안에 TNT 화약 3kg과 수백 개의 쇠구슬을 채워 넣은 것이었습니다. 한 번 폭발하면 반경 15m 이내의 모든 생명체를 앗아갈 수 있는 지뢰였습니다.
최소희는 확성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GP에 설치된 대북 방송 장비가 그의 목소리를 1000m 밖까지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북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북한군 병사들에게 경고한다. 즉시 그 자리에서 후퇴하라. 이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지금 즉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사격을 가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북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북한군 병사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명탄의 빛이 자신들을 완전히 노출시켰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빠르게 설치하고 달아날 심산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철책선으로부터 200m 지점까지 접근했습니다. 최소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26회를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사람을 향해 방아쇠를 당겨본 적 없는 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대한민국 육군 소위로서 이 땅을 지키는 것이 그의 의무였습니다. 그는 박상병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상병은 K2 소총을 들어 올려 개머리판을 어깨에 단단히 밀착시켰습니다. 가늠자를 통해 북한군의 상체를 조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들의 머리 위 50cm 상공을 조준했습니다. 경고사격을 하기 위함이었고 그의 검지손가락이 방아쇠에 걸었고 금속 재질의 차가운 방아쇠가 손가락 끝에 온기를 빨아들였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어 귓속에서도 느껴질 정도였죠. 입안이 바짝 말랐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마신 상태에서 숨을 멈추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구에서는 화염이 뿜어져 나왔고 소염기를 장착했지만 고요한 그곳에서는 굉장히 크게 들렸습니다. 주탄환은 공기를 가르며 날아갔고 회전하는 탄도가 만들어내는 독특한 휘파람 소리가 비무장지대를 가로질렀습니다. 1초도 되지 않아 탄환은 북한군 병사들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 뒤편 땅바닥에 박히며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경고사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확성기를 들어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 병사들은 이미 우리 철책선으로부터 150m 지점까지 접근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각자 등에서 목함 지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지뢰를 매설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철책선 바로 앞에 지뢰밭을 만들어 우리 병력의 통행로를 차단하고 유사시 우리 군의 대응을 마비시키려는 계획이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발이 아닌 전쟁 행위였습니다. 긴급 상황이 군단으로 다시 야전군으로 최종적으로 합참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청와대 국가안보실까지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GP 7번 초소로부터 북쪽으로 8km 떨어진 지점. 북한군 전방 포병진지에서 거대한 포신이 남쪽을 향했습니다. 155mm 곡사포, 소련제 D-20 전인포의 북한 라이센스 버전인 이 화포는 사정거리 17km, 파괴반경 50m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살상력을 자랑했습니다. 북한 포병들이 포탄을 장전했고 길이 63cm, 무게 43kg에 달하는 고폭탄이 장전되었고 남쪽 7번 GP의 좌표를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북한 포대장이 팔을 내렸고 사수가 발사줄을 당겼습니다. 155mm 곡사포가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포탄을 뱉어냈고 포구에서 뿜어져 나온 성광이 한밤의 어둠을 찢었습니다. 엄청난 반동이 포가를 뒤로 밀어냈습니다. 포탄은 포물선을 그리며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최고 고도 3000m. 포탄은 대기권 경계에 가까운 높이까지 치솟았고 아래로 빠르게 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GP 7번 초소의 레이더가 발사 순간 포탄을 포착했습니다. GP 내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최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즉각 대피 명령을 내려 GP 내 모든 병력은 지하 벙커로 뛰어들어갔고 철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벙커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빠르게 낙하한 포탄이
GP 7번 초소에 명중했습니다.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43kg의 고폭탄이 지표면과 충돌하는 순간 엄청난 폭풍을 만들어냈습니다. 폭발 지점의 온도는 순간적으로 섭씨 3000도를 넘겼죠. GP 초소 건물의 외벽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콘크리트 벽이 마치 과자처럼 부서져 날아갔고 철골 구조물이 뒤틀렸습니다. 유리창은 모조리 박살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 충격은 지하 벙커까지 느껴졌습니다. 두께 1m의 콘크리트 천장에도 큰 균열음을 만들어내면서 그 사이로 먼지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벙커 안의 병사들은 바닥에 엎드린 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귀가 멍멍해지고 고막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은 단 한 발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포격을 퍼부었습니다. 2분 간격으로 포탄이 날아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GP 7번 초소 일대가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땅은 파여져 나갔고 나무들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최소인은 벙커 안에서 무전기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사단 포병대에 즉각 대응 사격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습니다. 그는 북한군 포병 진지의 정확한 좌표를 전송했고 대포병 레이더다가 이미 적 포탄의 발사 궤적을 역추적하여 발사 지점을 특정한 상태였습니다. 연천 후방 12km, 대한민국 육군 제6포병여단 제3대대가 긴급 출동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부대는 K9 자주포 18문을 보유한 기계화 포병 부대였습니다. K9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155mm 구경의 사정거리 40km, 분당 최대 6발의 연사속도를 자랑했습니다. 포대장 김태영 소령이 출동 명령을 받았고 그는 즉각 대대 전체에 전투 준비 태세를 명령했습니다. K9 자주포들이 일제히 엔진을 걸었습니다. 독일제 MTU 디젤 엔진이 낮게 포효했습니다. 출력 1000마력의 엔진이 차체를 진동시켰습니다. 포수들이 각자의 위치로 뛰어올랐고 해치가 닫혔습니다. 무전기에선 목표 좌표가 전송되었습니다. 북한군 포병진지 위도 38도 30분 45초, 경도 127도 4분 12초, 거리 22km, 방위각 358도. K9 자주포의 포탑이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 모터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포탑을 북쪽으로 돌렸습니다. 52톤의 거대한 차체 위에서 15톤짜리 포탑이 정확하게 북쪽을 향했습니다. 포신이 천천히 들어올려졌고 유압 실린더가 6m 길이의 포신을 들어올렸습니다. 고각 55도 자동 장전 장치가 작동 완료. K9의 자랑인 자동 장전 시스템이 포탄 저장고에서 포탄을 집어 올렸습니다. K307 고폭탄, 무게 46kg, 길이 65cm, 폭발력 TNT 10kg 상당인 이 포탄 한 발이면 축구장 절반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로봇 팔이 포탄을 포미로 옮겼습니다. 포탄이 포강 속으로 밀려들어가 강선이 포탄의 외피에 흠집을 내며 회전을 부여했습니다. 장약이 뒤따라 들어갔고 포미가 자동으로 닫혔습니다. 김소령은 사격 통제 장치의 디스플레이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변수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K9은 풍속, 풍향, 기온, 습도, 기압, 지구 자전, 포탄 마모도,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최적의 탄도를 계산했습니다. 그는 발사 버튼에 손을 올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0년간 수천 발의 포탄을 쏘아온 그에게 이 모든 과정은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달랐죠. 지금 그가 쏠 포탄은 훈련장의 표적이 아니라 실제 적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고 버튼을 누르자마자 K9 자주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포고에서 터져나온 화염이 앞쪽 땅바닥을 훑었고 엄청난 소음이 대기를 찢었습니다. 귀를 막아도 소용없는 수준의 굉음이었습니다. 차체 전체가 뒤로 밀렸지만 그 반동을 흡수했습니다. 그 순간 포탄이 하늘로 치솟았고
초속 700m의 속도로 발사된 포탄은 순식간에 구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포탄은 최고 고도 6,000m까지 상승했다. 포물선을 그리며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점 타격까지 비행시간 47초. 포탄은 북한 상공을 가로질러 북한 영토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북측 병사들은 자신들의 곡사포에서 또 한 발의 포탄을 발사하려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쪽 하늘에서 무언가가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K9의 발사를 포착할 레이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낡은 소련제포는 순수하게 유관 조준에 의존했습니다. 순간 눈이 번쩍하면서 K307 포탄이 진지 한가운데로 떨어졌습니다. 10kg의 TNT가 일순간에 폭발하며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온도 3,500도, 압력 10만 기압, 충격파가 초속 7,000m로 퍼져나갔습니다. 북한군 포병 진지가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북측 곡사포는 형체를 알아보질 못할 만큼 산산조각이 났죠. 6톤짜리 포가 마치 장난감처럼 공중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주변에 쌓여있던 포탄들이 유폭되어 2차 폭발, 3차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반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소령은 계속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K9 자주포 18문이 일제히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3초 간격으로 포탄이 발사되었습니다. 하늘이 포탄으로 가득 찼습니다. 18문의 K9이 각각 6발씩 총 108발의 포탄을 3분 안에 퍼부었습니다. 북한군 진지를 완전히 덮었습니다. 지축이 뒤흔들리고 흙과 바위가 공중으로 솟구쳤고 진지가 있던 자리에는 거대한 분화구만이 남았습니다. 깊이 10m, 직경 100m의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우리 군이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김소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부로부터 추가 목표를 하달받았습니다. 두 번째 타겟은 북한군 전방사령부였죠. 포병 진지로부터 북쪽으로 3km 떨어진 지하 벙커였습니다. 이곳이 오늘 포격 도발을 지휘한 곳이었습니다. K9 자주포들이 포구를 돌렸습니다. 새로운 좌표가 입력되었습니다. 거리 25km, 방위각 360도. 이번에는 K310 벙커 파쇄탄환이 장전되었습니다. 무게 60kg의 이 포탄은 두께 3m의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특수탄이었습니다. 발사! 김소령의 단호한 명령 아래 포가 발사되었습니다. K310 벙커 파쇄탄이 포구를 빠져나가는 순간 충격파가 주변의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K9 자주포의 차체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현가장치의 스프링이 한계까지 압축되었다가 다시 팽창했습니다. 52톤의 철 덩어리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숨을 쉬었습니다. 김태용 소령은 사격 통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디스플레이에는 실시간으로 포탄의 비행 궤적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GPS 유도 시스템이 포탄의 위치를 추적했고 녹색 점이 화면을 가로질러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예상 탄착 시간 52초. 김소령의 눈동자가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5km 상공. K310 포탄은 이미 최고 고도 7,000m를 돌파했습니다. 포탄 표면과 공기 사이의 마찰열로 인해 금속 에피가 붉게 달아올랐고 표면 온도가 섭씨 600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포탄의 내부는 차갑게 유지되었습니다. 특수 합금으로 제작된 이중 구조 덕분이었습니다. 외피는 고열에 견디도록 설계되었고 내부의 탄도와 신관은 단열재로 보호되었습니다. 포탄의 선단부에는 텅스텐 합금으로 제작된 관통자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무게만 20kg에 달하는 이 금속 덩어리는 콘크리트를 버터처럼 뚫을 수 있었습니다. 포탄이 하강하면서 주변에 충격파가 형성되었습니다. 음속의 장벽을 돌파하며 소닉붐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굉음이 북한 상공을 가로질렀습니다. 북한군 전방사령부는 지하 15m 깊이에 건설된 이 벙커는 냉전시대의 유물이라고 불리울 만큼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소련의 기술 지원을 받아 70년대에 건설된 이 시설은 두께 3m의 철근 콘크리트로 보강되어 있었고 천장, 벽, 바닥 모두가
견고한 콘크리트로 덮여 있었습니다. 북한은 이곳이 어떤 폭격에도 견딜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벙커 안쪽 작전실에는 12명의 장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 남쪽을 향해 발사한 포격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소련제 무전기에서는 잡음만 들려왔습니다. 포병 진지와의 연락이 두절된 지 이미 5분이 지난 뒤였죠. 작전 참모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무전기를 들어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습니다. 마치 먼 곳에서 천둥이 울리는 것 같은 소리였죠.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커졌고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낮게 울리는 진동음이 벙커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고 책상 위의 서류들이 진동 때문에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장교들이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K310 포탄이 벙커 상부의 지표면을 관통했습니다. 텅스텐 관통자가 땅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흙과 자갈이 포탄의 경로를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초속 300m의 속도로 낙하하는 60kg의 금속 덩어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포탄은 지하 5m를 순식간에 뚫고 순식간에 지하 10m 아래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했습니다. 텅스텐 관통자가 콘크리트에 박히는 순간 엄청난 압력이 발생했죠. 콘크리트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포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벙커 내부에서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K310 포탄에는 15kg의 고성능 폭약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RDX와 TNT의 혼합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밀폐된 공간에서 폭발하는 순간 파괴력은 야외 폭발의 3배로 증폭되었습니다. 폭발 에너지가 사방으로 퍼져나갈 공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에너지가 벙커 내부에 갇혀 반사되고 증폭되었습니다. 벙커 안의 온도가 순식간에 섭씨 400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엄청난 빛이 퍼졌죠. 하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벙커 안에 있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벙커 밖에서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참혹했습니다. 지표면이 살짝 함몰되어 있었고 폭발의 여파로 지하 구조물이 붕괴되며 상부 지반이 가라앉은 것이었습니다. 직경 10m 정도의 원형 움푹 패인 자국이 생겼습니다. 그곳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흰색과 검은색이 섞인 연기 기둥이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김태영 소령은 드론 영상을 통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고도 3000m 상공을 선회하던 RQ-101 정찰 드론이 적외선 카메라로 타격 지점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뚜렷한 열원이 표시되었습니다. 폭발 지점의 온도가 여전히 섭씨 300도를 넘고 있었습니다. 김소령은 화면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표, 전멸, 확인. 그는 무전기를 들어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사단 작전실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이 완료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소령은 담담하게 다음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추가 표적 타격 지시. 북한군 후방 포병 집결지 3개소 좌표가 전송되었습니다. 김소령은 즉각 포대 전체에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K9 자주포 18문이 다시 한번 포구를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동시사격이었습니다. 18문이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일제히 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 북한군 제4군단 포병연대 제1대대. MDL로부터 북쪽으로 15km 떨어진 계곡에 은폐된 이 부대는 122mm 다연장 로켓 12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대남 도발의 핵심 전력이었습니다. K9 자주포들이 자동 장전 장치를 작동시켰습니다. 이번에는 고폭탄 대신 K315 클러스터탄이 선택되었습니다. 무게 50kg의 이 포탄 안에는 60개의 자탄이 들어있었습니다. 각 자탄은 직경 8cm, 무게 700g이었고 폭발 시 수백 개의 철편을 사방으로 퍼뜨릴 수 있는 포였죠. 포탄이 빠르게 장전되었습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이 최종 점검을 완료했고 모든 포가 동일한 목표 좌표를 공유했습니다. 18문의 K9 자주포가 동시에 불을 뿜었고
굉음이 하늘을 찢었습니다. 18개의 섬광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포진지 전체가 폭발의 여파로 흔들렸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휘청거릴 정도였죠. 18발의 포탄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들은 거의 같은 궤적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오차는 불과 10m 이내였습니다. 최고 고도 6,500m. 포탄들이 일렬로 늘어서서 북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비행시간 45초. 포탄이 날아오는 계곡 사이에 위장막을 쳐놓은 이곳에는 122mm 다연장 로켓 12문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BM-21의 북한판인 이 무기는 40개의 로켓을 20초 안에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정거리는 20km. 충분히 남쪽 전방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병사들은 차량 주변에서 정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조기경보 레이더는 없었습니다. 대공 방어 체계는 말할 것도 없었죠. 하늘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병사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작은 점들이 보였습니다. 점들이 빠르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게 뭔지 알아차리기엔 너무 늦어버렸죠. K315 클러스터 탄들이 목표 상공 200m 지점에 도달했고 탄저 신관이 작동했습니다. 고도계가 현재 높이를 감지하고 기폭 신호를 보냈고 포탄 후미에 소형 폭약이 터졌습니다. 포탄 껍질이 4조각으로 쪼개지며 내부에 자탄들을 쏟아냈습니다. 18발의 모탄에서 총 1080개의 자탄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자탄들이 떨어졌고 각 자탄은 반경 200m의 영역에 고르게 분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닿는 순간 충격 신관이 작동했습니다. 1080개의 폭발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계곡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고 각 자탄이 폭발하며 400개의 철편을 사방으로 뿌렸습니다. 총 43만 2천 개의 파편이 초속 1000m로 날아갔습니다. 다연장 로켓 차량들이 벌집처럼 구멍이 뚫렸고 철편들이 차체를 관통했습니다. 화염이 차량 전체를 집어삼켰고 로켓탄들이 스스로 유폭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로켓 추진제가 폭발하며 거대한 불기둥을 만들어냈습니다. 12문의 다연장 로켓이 모두 거대한 화염 속에 녹아내렸습니다. 병사들은 도망칠 틈도 없었습니다. 클러스터 자탄의 파편들이 반경 200m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몸을 숨길 엄폐물도 없었음. 철편들이 사방에서 날아왔습니다. 결국 거기 있는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2분 후 연기가 거치고 계곡에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12문의 다연장 로켓은 모두 불타는 고철 덩어리로 변했고 위장막은 재가 되어 흩날렸습니다. 탄약 상자들이 여전히 타올라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김태형 소령은 드론 영상으로 그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완전히 파괴된 포병 진지가 보였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불길과 연기만이 있었습니다. 김소령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표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다음 목표는 북한군 제5군단 포병여단 지휘소. 이곳은 오늘 도발을 기획하고 명령한 핵심 지휘부였습니다. MDL로부터 23km 북쪽 산악지대 깊숙한 곳에 위치했습니다. 여긴 지상 건물과 지하 벙커가 결합된 구조였습니다. K9 자주포들이 다시 포탄을 장전했습니다. 이번에는 K310 벙커 파쇄탄과 K307 고폭탄을 혼합 사용했습니다. 먼저 벙커 파쇄탄으로 지하시설을 파괴하고 이어서 고폭탄으로 지상 건물을 초토화시키는 전술이었습니다. 18문 중 6문이 벙커 파쇄탄을, 12문이 고폭탄을 장전했습니다. 발사 준비 완료. 김소령은 사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18문의 K9이 다시 한번 불을 뿜었습니다. 포탄들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예상 탄착 시간 58초. 북한군 포병여단 지휘소. 2층 콘크리트 건물 안에는 여단장과 참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방 포병 진지들과의 통신 두절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전기에서 들리는 건 잡음뿐이었죠.
불안감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을 향해 18발의 포탄이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58초가 지났습니다. 먼저 벙커 파쇄탄 6발이 도착했습니다. 텅스텐 관통자들이 지하 벙커의 천장 뚫고 폭발했습니다. 지하시설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2초 후 고폭탄 12발이 지상 건물을 강타했습니다. 건물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 났고 벽이 무너졌습니다. 건물 전체가 거대한 잔해더미로 변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여단 지휘부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세 번째 목표, 북한군 제7보병사단 포병대대. 전방 지역에서 대남 화력 지원을 담당하는 이 부대는 155mm 자주포 18문을 보유한 곳이었죠. 이들은 산악 도로를 따라 이동 중이었습니다. 남쪽의 반격을 피해 후방으로 철수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한민국군의 감시망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고도 3만 미터 상공을 비행하는 백두 정찰기가 그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합성 개구 레이더가 구름을 뚫고 지상의 모든 차량을 식별했습니다. 적외선 센서가 엔진의 열을 감지했습니다. 정확한 좌표가 실시간으로 K9 포대에 전송되었습니다. 김태영 소령은 이동 목표물에 대한 사격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사격이었습니다. 목표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K9의 사격 통제 시스템은 이를 위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목표의 이동 속도와 방향을 계산했고 포탄의 비행 시간을 고려하여 미래 위치를 예측했습니다. 선행 조준점이 계산되었습니다. K9 자주포들이 포구를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K314 스마트탄이 장전되었습니다. GPS 유도 시스템이 탑재된 이 포탄은 비행 중에도 궤적을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목표 좌표가 포탄의 내장 컴퓨터에 입력되었습니다. 18발의 포탄이 각각 다른 탄착점을 할당받았습니다. 도로를 따라 일렬로 늘어선 차량들을 동시에 타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발사! 18발의 스마트탄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비행 중 각 포탄의 GPS 수신기가 작동했습니다. 위성 신호를 받아 현재 위치를 파악했고 내장 컴퓨터가 목표 좌표와 비교하며 궤적을 미세 조정했습니다. 포탄 호미의 소형 제어핀들이 움직이며 비행 방향을 실시간으로 수정했습니다. 정확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오차범위 5.55%. 20km를 날아가서 10m 이내로 목표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권총으로 100m 밖에 동전을 맞추는 것과 같은 정확도였습니다. 북한군 포병대대 18대의 자주포의 차량 사이 간격은 100m, 총 행렬의 길이는 1.7km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최대한 빨리 움직이려 했지만 좁은 산길이 속도를 많이 올릴 수 없었죠. 평균 속도 시속 30km. 선두 차량의 운전병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휘파람 소리.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18발의 스마트탄이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각 포탄은 정확히 자신에게 할당된 차량을 명중시켰습니다. 선두 차량부터 후미 차량까지 모든 자주포가 거의 동시에 타격당했습니다. 1.7km의 도로가 순식간에 화염으로 뒤덮였습니다. 일부는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일부는 뒤집혔습니다. 탄약이 유폭되며 2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10분 후 도로 위에는 불타는 잔해만이 남았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북한군 포병대대가 있던 산악도로는 이제 지옥의 풍경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18대의 자주포에서 흘러나온 디젤 연료가 아스팔트 위에서 타올랐고 화염은 섭씨 1000도가 넘는 온도로 모든 것을 녹여냈습니다. 이 모습을 고도 3만 미터 상공의 백두 정찰기를 통해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죠. 합성 개구 레이더가 구름층을 뚫고 지상의 모든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화면에는 북한군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전방 포병 부대들이 급히 후방으로 철수하고 있었습니다. 지휘 차량들이 헐레벌떡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다음 타격이 어디로 떨어질지 몰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댐테이션 합동참모본부 지하작전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실시간 전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X 표시들이 북한 지역 곳곳에 찍혀 있었습니다. 파괴된 목표물들의 위치였습니다. 포병 진지 3개소, 지휘소 1개소, 기동 중인 포병대대 1개 부대, 총 타격 목표 5개가 모두 무력화되었습니다. 작전실장인 박성철 준장이 상황판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참모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보참모가 최신 첩보를 보고했습니다. 북한군 전방사령부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통신 감청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의 암호화된 무전을 국군 정보사령부가 실시간으로 해독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 지휘부는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북한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국군의 대응이 이토록 신속하고 정확하며 압도적일 줄은 몰랐기 때문이죠. 그들은 지피에 몇 발의 포탄을 쏘면 한국이 항의 성명이나 내고 끝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유엔에 문제를 제기하고 결국엔 흐지부지 될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도발에는 즉각적인 응징이 뒤따랐습니다. 그것도 독한이 가한 피해의 10배, 100배로 되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북한이 포탄 4발을 쏘자 한국은 150발 이상을 퍼부었습니다. 북한이 지피 하나를 공격하자 한국은 포병여단 전체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박 준장은 국방부 장관과의 전화 연결을 기다렸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는 긴급 NSC 회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직접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추가 조치에 대한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 준장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짧고 명확한 지시였습니다.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최종 결정이었습니다. 박 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전 참모를 불렀습니다. 추가 타격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이번 목표는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북한군 제4군단 사령부. 이곳은 북한인민군 전방지역 전체를 통제하는 핵심 지휘 거점이었습니다. MDL로부터 북쪽으로 40km 떨어진 산악지대 깊숙한 곳에 위치했습니다. 여긴 그전에 파괴했던 지하 벙커와는 차원이 다른 지하 50m 깊이에 건설된 벙커 복합단지였습니다. 두께 5m의 철근 콘크리트로 보호되었습니다. 게다가 상부에는 10m 두께의 안반층이 있었죠. 북한은 이곳이 어떤 공습에도 견딜 수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핵폭탄의 직격탄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현무 미사일의 존재를. 현무 2C 탄도미사일, 사정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의 이 전술 미사일은 한반도 전역 어디든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력은 사거리가 아니라 관통력에 있었습니다. 특수 제작된 텅스텐 탄두는 콘크리트 10m를 뚫을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평택 인근 대한민국 육군 미사일 사령부 지하 경납고에서 현무 2C 미사일 발사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8륜 구동의 거대한 차량 위에 10m 길이의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은백색 금속 외피가 조명을 반사하며 빛났습니다. 차량이 천천히 지상으로 올라왔고 경납고의 위장 지붕이 열렸습니다. 유압 실린더가 작동하며 발사대를 수직으로 세웠고 10m짜리 미사일이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았습니다. 무게 5톤, 직경 1m, 고체연료 로켓 모터가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관성 항법 장치와 GPS 수신기가 정밀 유도를 담당했습니다. 발사 통제실에서는 최종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목표 좌표 입력 완료. 북한군 제4군단 사령부. 위도 38도 45분 23초. 경도 127도 12분 55초. 거리 62km. 비행시간 예상 6분 40초. 미사일 운용장교인 이준호 대위가 발사키를 돌렸습니다. 그는 발사 시퀀스를 게시했습니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30초. 미사일 내부에 자이로스코프가 작동했고 관성 측정 장치가 초기화되었습니다. GPS 수신기가 위성 신호를 잡았습니다. 순식간에 현재 위치가 정확히 파악되었고
목표까지의 비행 경로가 계산되었습니다. 20초. 유도 시스템이 준비 완료 신호를 보냈습니다. 추진 시스템 점검 완료. 탄두 신관 안전장치 해제 대기. 모든 시스템이 녹색불로 바뀌었습니다. 10초. 이준호 대위의 손가락이 발사 버튼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었습니다. 분당 75회 정상 범위였습니다. 5, 4, 3, 2, 1 발사. 그가 버튼을 누르자마자 로켓 모터가 점화되었습니다. 노즐에서 섭씨 3000도의 고온가스가 분출되었고 추력 15톤, 미사일 무게 5톤을 들어올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발사대가 진동하며 화염이 지면을 휩쓸었습니다. 현무 20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고도 1000m, 2000m, 5000m, 대륙권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발사 1분 후 최고 고도 1000m에 도달했습니다. 관성의 법칙에 따라 포물선 궤도를 그리며 북쪽을 향했습니다. GPS 수신기가 계속 위성 신호를 받았습니다. 현재 위치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관성 항법 장치가 이동 거리와 방향을 실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두 시스템이 서로 보완하며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오차 범위 5.01%. 60km를 날아가서 6m 이내로 목표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미사일은 MDL을 넘었습니다. 북한 영공으로 진입했습니다. 북한군의 조기경보 레이더가 이를 포착했고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방공사령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하 6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미사일의 제어핀들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낙하 궤적을 조정했고 바람의 영향을 보정했습니다. 최종 조준이 이루어졌습니다. 북한군 제4군단 사령부 지하 50m 깊이의 작전실에서는 간부들이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재앙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전방 포병 전력의 절반 이상이 일순간에 증발했습니다. 통신망이 마비되었습니다. 지휘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군단장은 평양과의 한라인을 통해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각적인 증원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대남 도발이 예상치 못한 강력한 보복을 불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평양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모든 책임을 현장 지휘관에게 전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군단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현무 20 미사일이 종말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미사일이 지표면과 충돌했습니다. 정확히 사령부 건물 중앙이었습니다. 500kg의 텅스텐 탄도가 지면을 뚫었습니다. 흙과 암반이 미사일의 경로를 막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초속 2400m의 속도로 낙하하는 500kg의 금속 덩어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미사일은 지하로 파고들었습니다. 지표에서 5m를 뚫었습니다. 안반층을 관통했습니다. 10m, 20m, 30m. 콘크리트 천장에 도달했습니다. 두께 5m의 철근 콘크리트였습니다. 북한이 자랑하던 난공불락의 방어벽이었습니다. 그러나 텅스텐 관통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콘크리트가 마치 두부처럼 뚫렸고 철근이 끊어지고 휘어졌습니다. 미사일이 천장을 빠른 속도로 미친 듯이 관통했습니다. 그리고 지하 작전실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신관이 작동했습니다. 폭속 초속 9,000m, 폭발 압력 40만 기압, 온도 섭씨 5,000도. 지하 벙커 안에서 태양이 탄생했습니다. 섬광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고 빛의 강도가 너무 강해서 콘크리트 벽이 일순간 투명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열복사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공기가 플라즈마로 변했습니다. 산소가 순식간에 소진되어 버렸죠. 충격파가 벙커 내부를 휩쓸었습니다. 음속의 10배로 팽창하는 폭풍이 모든 것을 부숴버렸습니다. 지하 50m 깊이의 견고한 벙커가 순식간에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지상에서는 거대한 분화구가 생겼습니다. 폭발의 여파로 지하 구조물이 붕괴되며 지표면이 함몰되었습니다. 직경 30m, 깊이 15m의 구덩가 파였고 주변의 건물들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경 200m 이내의 모든 것이 파괴된 찰나의 순간이었죠. 대한민국 합참 작전실.
실시간 위성 영상이 스크린에 표시되었습니다. 북한군 제4군단 사령부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 거대한 분화구만 남아 있었습니다. 건물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증발했습니다. 박성철 준장은 화면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모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박 준장의 표정은 엄숙했습니다. 이것은 축하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경고였습니다. 대한민국을 건드리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메시지였죠. 그는 국방부 장관에게 작전 완료를 보고했습니다. 장관은 즉시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대통령은 NSC 회의에서 최종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공은 북한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북한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줄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재앙을 자초할 것인가. 평양 인민군 최고사령부의 거대한 회의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테이블 주위에 앉은 장성들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들 앞에는 오늘 발생한 피해 상황이 정리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포병진지 3개소 완파, 포병여단 지휘소 파괴, 기동 중인 포병대대 전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군단 사령부 소멸. 총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자주포와 곡사포 48문 파괴, 다연장 로켓 12문 파괴, 지휘 차량 20여 대 파괴, 그리고 수백 명의 장병들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4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었죠. 북한이 GP에 포탄 4발을 쏜 것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1대 100의 비율로 돌아온 보복이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군의 능력을 완전히 오판해냈던 것입니다. 한 노장군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즉각 휴전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전면전으로 확대되면 북한은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군의 정밀 타격 능력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K9 자주포의 사격 정확도, 현무 미사일의 파괴력, 그리고 무엇보다 실시간 감시 및 표적 획득 능력 등 다른 장성이 반박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체제의 위신이 무너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조선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회의는 길어졌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북한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군사 분계선 일대의 모든 도발 활동을 중단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것을 휴전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긴장 완화를 위해 자제한다는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는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처참하게 패배했다는 것이. 그날 밤 연천 전방지피 7번 초소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폭격으로 파괴되었던 초소 건물은 이미 공병대의 긴급 복구 작업으로 임시 구조물이 세워졌습니다. 주황색 조명이 비무장지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최정훈 소위는 복구된 관측소에서 TOD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열화상 모드로 전환된 화면 속에는 아무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북쪽은 완전히 잠잠했습니다. 박민준 상병이 그의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12시간 전 이곳은 포탄이 쏟아지는 지옥이었습니다. 벙커 안에서 떨며 다음 포탄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던 그 공포를 그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콘크리트 천장이 균열되는 소리, 귀를 찢는 폭음, 먼지가 쏟아지던 순간들. 하지만 그들은 굳건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후방의 전우들이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최 소위는 오늘 오후 받은 브리핑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GP를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폭격 도발에 대응하여 우리 군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K9 자주포 18문이 150여 발의 포탄을 퍼부었다는 것, 현무 미사일이 적 군단 사령부를 정밀 타격했다는 것. 박상병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후방의 포병들에게, 미사일 부대에게, 그리고 이 모든 작전을 지휘한 지휘관들에게. 그의 목소리는 떨리는 게 다 느껴졌습니다. 최 소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박상병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모든 의미가 담겨 있었죠. 우리는 함께 이겨냈다는 것, 우리는 살아남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계속 이 땅을 지킬 것이라는 것. 김태영 소령은 자신의 K9 앞에 서 있었습니다. 52톤의 철 덩어리는 여전히 포구에서 화약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한 대의 자주포가 쏜 포탄만 60여 발이었습니다. 포신 내부의 강선이 마모되었을 것입니다. 주태 복자기의 유압 유도 교체가 필요할 것입니다. 내일부터 정비반이 며칠간 이 차량을 점검할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김소령에게 K9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런 무기를 보유한 대한민국에 자랑스럽기까지 했죠. 오늘 이 무기 체계가 그 진가를 증명했습니다. 김소령은 포신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아직도 미세하게 따뜻했습니다. 수십 발의 포탄을 발사하며 달아올랐던 열기가 완전히 식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격 명령을 받았을 때의 긴장감, 발사 버튼을 누를 때의 무게감, 그리고 추가 명령이 떨어졌을 때의 결연함. 이 모든 순간들이 그의 20년 군 생활 중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부하들이 하나둘 그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포수, 탄약수, 조종수, 통신수, K9 한 대를 운용하는 5명의 승무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1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있었죠. 김소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낸 일을 자랑스러워해도 좋다고, 우리는 조국을 지켰다고, 우리 전우들을 지켰다고, 그리고 적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고 대한민국을 건드리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똑똑히 보여주었다고. 부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 속에는 깊은 동지애가 있었습니다. 함께 훈련하고 함께 땀 흘리고 그리고 오늘 함께 실전을 치른 전우들이었습니다. 김소령은 부대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부하들이 하나씩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김소령은 조금 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K9 옆에 서서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가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평택 육군 미사일 사령부 이준호 대위는 발사 통제실에서 막 나왔습니다. 오늘 그가 발사한 현무 20 미사일은 북한군 제4군단 사령부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오차 4m, 62km를 날아가서 목표 중심으로부터 불과 4m 떨어진 지점에 명중했습니다. 이것은 경이로운 정확도였습니다. 그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누른 버튼 하나로 수백 명의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적이라 해도 그들 역시 누군가의 아들이고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전쟁을 직접 겪어본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무엇인지, 군인의 책무가 무엇인지, 평화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지 그의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따라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사령부 입구에서 한 노병을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원사였습니다. 40년을 군에서 보낸 베테랑이었죠. 그는 이 대위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를 알아챈 듯 했습니다. 그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 실전 명령을 수행하면 누구나 그렇다고, 자신도 젊은 시절 그랬다고, 밤에 잠을 못 이루기도 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우리가 지키는 것의 가치를, 우리가 막는 것의 중요성을. 원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행동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십니까? 북한은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도발했을 것입니다.
더 많은 포탄을 쏘고 더 많은 아군이 희생되었을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우리의 인내를 약함으로 오해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더 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들을 막아냈고 그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발에는 응징이 따른다는 것을, 대한민국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준호 대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무게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군인이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힘을 사용해야 하는 역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는 책임. 그는 원사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원사도 답례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고 세대를 초월한 군인 간의 교감을 나눴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서울 국방부 청사에선 박성철 준장이 집무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작전을 정리하는 문서였습니다. 작전명 천동.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작전이었습니다. 투입 전력, 타격 목표, 사용 탄약, 그리고 결과. 모든 것이 숫자로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박 준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담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지피서 포격을 견뎌낸 병사들의 공포, K9을 운용한 포병들의 긴장, 미사일을 발사한 장교의 고뇌, 그리고 작전을 지휘함에 느꼈던 자신의 책임감. 그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내일 출근 준비를 하는 평범한 사람들. 그들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우리 군의 대응.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자신들의 일이 아니기에 나와는 무관하다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박 준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얼마나 중요했고, 만약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 저 평화로운 일상이 깨질 수도 있었다는 것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막았습니다. 박 준장은 다시 보고서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작전 목표 달성, 적의 도발 의지 분쇄, 전방 지역 안정 회복, 추가 도발 가능성 차단,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줄, 아군 인명 피해 없음. 그는 보고서에 서명했습니다. 일주일 후 판문점, 남북 군사 실무회담이 열렸습니다. 북한은 우리 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비무장지대 내 일체의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군사분계선 인근 중화기 후방이동, 직통연락선 정상화,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 북한 대표단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항의를 했습니다. 남측의 과잉 대응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요. 대한민국 군의 능력을 심각하게 오판했다는 것을. 회담은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합의사항이 문서로 정리되었습니다. 양측 대표가 서명했고 북한 대표단이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의 빈모습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단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외교는 결국 힘의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합의문은 일주일 전 K9 자주포와 현무 미사일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제대로 응징하지 못했다면 이런 합의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전국의 GOP 초소들, 병사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경계 근무를 섰습니다. TOD 화면을 응시하고 철책선을 감시하고 비무장지대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추운 밤 공기 속에서 조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후방에는, 내 뒤에는 나를 지켜주는 K9 자주포가 있고 현무 미사일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전체가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요. 누군가 자신들을 위협하면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응징이 뒤따를 것이라는 걸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억지력이었습니다. 적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 평화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전쟁을 막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는 역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능력과 의지, 대한민국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1년 후, 연천 전방 GP 7번 초소는 완전히 재건되었습니다. 새로운 건물이 세워졌고 최신 관측 장비가 설치되었습니다. 폭격으로 파괴되었던 흔적은 모두 사라졌죠. 마치 그날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곳을 지키는 병사들은 기억했습니다. 신병들에게 선임들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1년 전 그날의 일을, 북한이 어떻게 도발했고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GP 벽면에는 작은 명패가 걸렸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어느 날 이곳을 지킨 용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최정훈 소위와 박민준 상병의 이름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박상병은 복학하여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갔지만 가슴속에는 그날의 기억이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김태영 소령은 중령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K9 자주포부대에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후배들을 훈련시키고 장비를 정비하고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부대는 그날 이후 대한민국 육군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실전에서 그 능력을 증명한 부대. 이준호 대위는 소령으로 진급하여 미사일 사령부 작전과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발사 통제실에 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배들을 지도하며 자신의 경험을 전수했습니다. 실전의 무게를, 책임감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때는 해야 한다는 군인의 의무를. 박성철 준장은 소장으로 진급하여 사단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방지역 전체를 책임지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그를 더 훌륭한 지휘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신중하면서도 단호한,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무엇보다 부하들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지휘관이었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계속 발전했습니다. K9 자주포는 개량이 되어 K9A2가 배치되었습니다. 사정거리도 50km로 늘어났죠. 자동화 수준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현무 미사일은 현무 3, 현무 4로 세대가 발전했습니다. 정확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파괴력이 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지였습니다. 도발에는 반드시 응징한다는 확고한 의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구걸하지는 않는다는 자세,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능력과 결단력. 북한은 그 이후 다시는 비무장지대에서 도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70년 전 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첨단 무기체계로 무장한 강군이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힘의 균형 위에 세워진 평화. 상호 억지력에 기반한 안정. 전쟁을 막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는 역설 속의 평화. 그리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경계 근무를 서는 수많은 장병들의 헌신. 오늘도 비무장지대에서는 젊은 병사들이 북쪽을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K2 소총이 들려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TOD 화면을 응시합니다. 그들의 귀는 북쪽의 모든 소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피곤합니다. 춥습니다. 때로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랑스럽습니다. 자신들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5천만 국민이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여기 서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이 땅을 위협한다면 1년 전 그날처럼 압도적인 응징이 뒤따를 것이라는 것을. K9 자주포는 언제든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은 발사대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F-35 전투기는 활주로에 스탠바이 상태입니다.
해군의 이지스함은 동해와 서해를 순찰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방력이 이 땅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평화를 사랑하지만 평화를 구걸하지 않는 나라. 대화를 선호하지만 대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나라. 도발에는 반드시 응징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나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최첨단 무기도 막강한 경제력도 아닌 이 땅을 지키겠다는 국민과 군인들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연천 전방 어느 초소의 벽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평화는 지켜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밤, 경계 근무를 서는 병사들의 헌신으로, 언제든 출동할 준비가 된 포병들의 각오로, 버튼 하나에 담긴 무거운 책임을 기꺼이 지는 장교들의 용기로, 그리고 오늘도,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장병들이 조국을 위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잠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의 일상은 계속됩니다. 그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평화는 유지됩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 연천 전방에서 일어났던 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도발과 응징의 역사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낸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위협하는 자에게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것. 우리는 대화를 선호하지만 필요하다면 힘을 사용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메시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